2016년 12월 3일 새벽 4시 17분 강원도 인제군 국도변 설악산 자락의 한 소형 휴게소. 그날 밤 마지막으로 기록된 통화 내역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통화 시간 11초. 발신자는 휴게소 공중전화. 수신자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 그리고 그 직후 한 남자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크코드와 함께 겨울 산악도로에서 벌어진 미제 실종 사건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사건의 마지막 조각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오후 6시 50분 서울 상봉터미널에서 출발한 한 고속버스가 강릉행 노선에 올랐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승객 중 한 명 최도윤 가명 당시 34세. 그는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야간 근무자였고 주말마다 강릉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규칙적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늦지 않게 출근하고 술을 멀리하며 휴대전화 배터리를 항상 80% 이상 유지하던 사람.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회색 패딩 점퍼에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맨 뒷줄 창가. 버스 CCTV에는 그가 이어폰을 꽂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오후 9시 30분 버스는 홍천 인근 휴게소에 잠시 정차합니다. 최도윤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정 무렵 폭설로 인해 노선이 변경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버스는 설악산 국도 쪽 우회도로로 진입했고 새벽 3시 40분경 작은 휴게소에 다시 정차했습니다. 운전기사는 10분 휴식 후 출발하겠다고 안내합니다. CCTV에는 그때의 장면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최도윤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립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자판기 앞에 서고 컵커피를 하나 뽑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휴게소 뒤편으로 걸어갑니다. 그 길은 주차장도 화장실도 아닌 눈 덮인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가 버스로 돌아오는 모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10분 버스는 승객 확인을 마치고 출발합니다. 운전기사는 사람이 많아 한 명이 없는 줄 몰랐다고 진술합니다. 최도윤의 빈 좌석은 강릉에 도착한 뒤에야 발견됩니다. 아침 7시 20분 강릉에 도착한 버스에서 그의 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배낭 안에는 여분의 옷, 충전기 그리고 약봉지 하나. 약은 불안장의 처방약이었고 복용 기록은 규칙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날 아침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즉시 설악 휴게소 일대를 통제하고 수색에 나섭니다. 그러나 눈은 밤새 20cm 이상 쌓였고 발자국은 모두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휴게소 CCTV를 분석한 결과 최도윤은 분명 스스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거나 위협받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폭설 속 휴게소 미스터리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 저체온증 혹은 야생동물 사고. 그러나 수색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드론도 수색견도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은 산을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동생은 형은 혼자 어두운 곳에 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직장 동료들 역시 그날 전후로 이상한 행동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사흘 뒤 뜻밖의 기록이 발견됩니다. 설악 휴게소 공중전화 사용 내역.
2016년 12월 3일 새벽 4시 17분 단 11초간의 통화. 수신 번호는 통신사에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공중전화부수 CCTV에는 사람이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스 안에는 분명 수화기가 들려 있었고 눈이 묻은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 자국은 최도윤의 운동화 사이즈와 일치합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는 누군가와 연락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그곳으로 유도했을까요? 추가 조사에서 또 하나의 단서가 드러납니다. 최도윤의 휴대전화에는 실종 당일 새벽 알 수 없는 알림 하나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도착하지 않았지만 알림 로그에는 짧은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연락.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이 번호는 이후 어떤 통화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주변 기지국을 분석합니다. 그 시간대 휴게소 인근에서 잠시 켜졌다가 사라진 휴대전화 한 대. 등록된 명의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죽은 사람의 명의로 걸려온 전화. 존재하지 않는 번호와 11초 통화. 사건은 점점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로 밀려갑니다. 그러던 중 한 달 뒤인 2017년 1월 설악산 인근 폐창고에서 발견된 낡은 녹음기 하나가 경찰에 제출됩니다. 녹음기 안에는 잡음과 함께 짧은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와서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 목소리는 최도윤의 것이었습니다. 녹음 시간은 실종 시각보다 약 40분 뒤. 문제는 그 위치였습니다. 녹음기가 발견된 곳은 휴게소에서 도보로 3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방향도 없이 그 거리를 이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타인의 개입 가능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하지만 차량 흔적도 또 다른 CCTV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4년.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동생은 지금도 매년 그 휴게소를 찾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혹시라도 형의 발자국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지워버리는 구조가 존재하는 걸까요? 최도윤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걸어 들어간 어둠은 정말 산속이었을까요? 어쩌면 어떤 실종은 발견되지 않기 위해 설계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남겨진 기록으로 그 빈자리를 상상할 뿐입니다. 눈은 매년 다시 내립니다. 휴게소도 도로도 통화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4시 17분 이후 최도윤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만이 지금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다크코드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기록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어둠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